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프로파일링도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네. 네, 와,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2년 상반기 반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네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상반기가 이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빨리 지나가는 시간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정부가 결정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kW시당 5원을 올리기로 했는데 원래는 매 분기마다 킬로와트시당 3원이 인상 인하 최대 한도지만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규정까지 바꿔서 인상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네. 와, 당초 예상보다 정말 많이 올렸네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예상 인상 예고는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재검토를 하면서 고심을 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네. 고심하면서 확실하게 가자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올려야 되면은 네. 일단 이번 분기에 5원을 올리자. 그러니까 연간 한도가 5원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분기마다는 3원이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5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좀 전기요금 정상화를 시켜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이제 4월에 올린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좀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킬로와트 시당 전기요금이 4.3%가 인상이 되고 만약에 월 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535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으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누진 적용이 되니까 아하. 여름철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저는 정부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쇼잉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당초 대선할 때랑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최대한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한 상태에서 그랬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 33원 정도를 올려야 어느 정도 빚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올려주긴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자구 노력해라 안 된다 네. 왔다 갔다 핑퐁 좀 하고 난 다음에 자구 노력 좀 나오니까 그래 그럼 올려줄게라고 하면서 1년간 최대로 올릴 수는 5원까지 그냥 확 올려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달부터는 또 가스요금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근데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정부가 그냥 인상안을 발표하면 그냥 바로 그냥 적용이 되고 그대로 아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국전력에서 얼마 정도로 조정을 해야지 된다는 조정안을 내요. 네. 그러면 산업자원부가 전기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는데 필수적인 게 이제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타부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전기요금이나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도 좀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전기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의 의결을 하면, 그러니까 인가를 하면은 다시 또 한전 이사회로 와가지고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정부가 다시 공고하고 발표를 하는 걸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기는 한데 이 새 정부가 전기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높이고자 한다라는 소문이 조금 들리고는 있어요. 아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의 의도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물론 한전 적자 네.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코로나 등 우려를 감안을 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네. 버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한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지금
물가 문제 심각하다. 이달부터 물가 상승률 6%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올라, 가스요금 올라, 네. 물가는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미 상반기에 6월, 5월, 6월에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정부가 지금 시인을 한 상태고요. 네. 6월 달에 한 6%대 물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5% 정도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미국은 8% 이상 8.6%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거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지금 유류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높아진 게 모든 산업 분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전기요금도 결국에는 석유와 석탄을 떼서 전기를 저희가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가스요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전기요금도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박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물가 당국인 이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주요한 요인이고 거기 플러스 환율 요인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도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는 외부 변수고 네. 환율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그런 부담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 당국에서는 하여튼 어떻게든 제일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다라고 한국은행 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건 국민들께서 다 뭐 이해 감안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올라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가에 고통받으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어떤 노력들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유리 리포터.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수요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730원 높은 시간당 1,8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 뭐 올해만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매년 벌어진 줄다리기 아닙니까? 이맘때.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줘야 되고요. 네. 뭐 물론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적정 임금은 줘야 되지만 회사의 이익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했다가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최대한 덜 주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적정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둔 부분이고 그래서 네. 매년 충돌은 어쩔 수 없고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네. 9명에서 27명이 테이블에 앉잖아요. 네. 그 9명이 이제 사용자 측의 9명, 노동자 측 9명, 네. 공익위원 9명인데 공익위원. 네, 네. 항상 사용자 측과 그 근로자 측이 박차고 나가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정하는 거는 결국 공익위원회죠. 공익위원들이 네.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함께 끝까지 남아서 협상장에 함께 네. 합의하는 모습이면 더 좋을 텐데. 네, 노사 양쪽 모두 지금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각자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하시던데, 지난주는 사실 경영인 단체에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네. 노동계는 오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고, 네. 또 거기다가 천막 농성까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여론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양쪽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의 자료를 내놓고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의 부분인데 근데 기준이 좀 서로 다릅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기준을 가구 생계비를 가지고 기준을 삼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기본적인 이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돼라고 기준을 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경영계 쪽에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도 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근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게 경영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적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급해야지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네. 충돌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김일희 리포터가 지난주 이 경영자 측에서 보고서 통계자료 내놨다고 하셨는데 네. 이 경영계 이번에 또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최저임금 올라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던데 숫자가 예. 일단 그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이 넘는 1,890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전국에서 최대 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을 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은 뭐 10,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은 최대 이만큼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 나오는 과정 이게 조금 생략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아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종사자가 5명 미만인 영세 사업체에서 좀 가장 많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그런 보고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정경련에서 내놨다는 거는 경영자 쪽에 유리한 보고서를 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겠죠. 사실 일자리 감소라는 게 최저임금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요소들, 경영 외부 환경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네. 그것들을 다 통제해 놓고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어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연구를 했고 과정에 대한 것들이 다 공개된다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텐데 이것만 믿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려움이 더 기업들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할 영향은 있지만 다만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익 는 거는 어떻게 임금이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반박 논리도 있어서 네.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일자리가 준다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하기는 좀 억지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네.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항상 을과 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요. 그 논리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게 경영계 측의 논리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없어지는데 괜찮겠어? 라는 식의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오지만은 네. 3인 이상의 다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데 예. 그 현실을 너무 무자르듯이 지금 외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경영계 쪽의 논리라서 네. 사실 좀 적정한 수준에서 어떤 좀 합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최저임금 가지고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지 안 않은가라는 계시겠죠. 생각도 좀 안 듭니다. 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시급이 물론 다 네. 중요하긴 한데 편의점도 시급이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민감하죠. 네. 근데 편의점 가맹점 협회도 오늘 최저임금 동결하라, 또 주휴수당을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항상 이렇게 논란이 첨예해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편의점 점주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급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을 많이 하는 직종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당연히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최대한 낮추려고 하실 테고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 편의점주 분들도 이분들의 아들과 딸은 분명히 어떤 기업의 노동자의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의 삶도 좀 서로 생각해보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김 기자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네. 노동자의 입장이고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기업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기업들이 어려운 만큼 노동자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6% 올랐다는 거는 평균적인 거고 실제로 저희가 생필품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더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견디면서 가야지 자칫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면 나중에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같은 논리 아닐까요? 지금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은 낙수 효과잖아요. 네. 네. 재벌 혹은 뭐 기업들의 좀 규제 풀어주고 세금 낮춰주면 많이 벌어서 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예, 노동자들 투자도 고용도 하고. 하고 또 임금도 올려주고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모두에게 좋다. 네. 반대로 최저임금 높여주면 이분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소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지고 다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 지금 김치영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요금 올리는 것을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몫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 예. 근데 정부 그리고 역할이. 최저임금은 안 올립니까? 근데 아하. 물론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니에요. 네. 시장의 자율 규제지.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약간 좀 흥분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놓친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서로 살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네. 예, 올려주고 올려주고 서로 좀 생계 보장을 해주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서 팽팽히 맞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 가운데 있는 9명의 공익위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누구고 어떤 역할이죠? 앞서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결국에는 마지막에 올해도 공익위원들한테 몫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이제 7차 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7차 위원회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또 노동계하고 경영계는 워낙 입장차가 지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익위원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얼마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주느냐.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정부는 동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내비치고 있는 듯한데 예.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작년은 어떻게 결정이 됐었나요? 작년도 공익위원회 뜻대로 그냥 결정이 됐는지. 일단 뭐 노동계와 그 경영계의 의견은 다 반영이 됐고요. 네.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협상장에서는 두 측 다 이제 자리를 비워서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이제 공익위원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5% 정도의 인상이 됐었고 네. 그래도 여전히 혼자서 버는 직장인의 한 달 평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노동계 측의 주장이고요. 네. 경영계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의 지불 요건 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네. 최저임금 경영자도 살고 편의점주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그런 묘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업계가 초호황을 누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횡재세.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을 했다면서요? 네.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이 분야가 아니라서 처음 듣습니다. 네. 영국에서 1980년대 공기업 민영화 당시에 이제 네. 헐값으로 매각이 되면서 과도한 차익을 좀 누렸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세금이 있었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 뜻밖의 행운에 네.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이제 횡재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 석유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에너지 기업들이 워낙 마진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율을 지금 40%를 적용을 하던 세율을 한시적으로 65%로 그러니까 25%포인트나 높였어요. 예. 물론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엑슨모빌, 그러니까 석유 회사인데요.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아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업계가 뭔가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이 석유 회사의 그 이윤율이 10%로 웃돌게 되면은 그 네. 초과 이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무는 법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오일플레이션 네. 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석유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환원하면 어떨까라는 정부의 그 묘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의외긴 해요. 네. 사실 자본주의가 성숙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 뭐 이런 나라에서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횡재세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영국은 그래도 유럽이니까요. 유럽은 네. 이렇게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업의 네. 이익과 관련돼서 10% 이상 이익을 내면 그걸 뭐 세금으로 걷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새롭긴 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다는 얘기하고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이따가 할까요? 지난주하고 또? 비슷한 네. 상황이 약간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도 예. 들고. 저희도 네. 바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이 횡재세 설명해 주시다가 광고 때문에 끊겼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네. 정유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경제에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2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 지금의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네. 그 당시에 포털 업체들 그리고 배달 업체들이 워낙 코로나 상황에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이익공유제라는 걸 하자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업체가 지금 돈 많이 버는 거나 네. 그 당시에 포털업체나 뭐 이런 데가 돈 많이 버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야당이 뭐라 그랬냐면 반헌법적 발상이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 발상이죠. 정유업체가 돈 버는 거를 뺏어서 세금으로 걷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에는 경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횡재세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만 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어려울 때 한쪽으로 쏠리는 불을 잠깐 나누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그런데 지금 뭐 어쨌건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힘드니까. 네. 기름값 올라가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값, 뭐 곡물값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물가 잡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들 네. 좀 하고 있죠? 뭐 그 유가 일단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유류세도 추가 인하를 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라는 게 수익성 지표인데 네. 이게 국제 유가 상승에만 따른 건 아닙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보다 예.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휘발유의 가격을 더 많이 높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원유는 밀가루고 빵은 휘발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빵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수익이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정유업체들 계속 죽겠다. 나중에 유가 내리면은 우리도 이익을 토해내야 될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한시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 잡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누는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따라서 연방 유류세를 인하해달라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두 분 기자님은 지금 네. 횡재세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 관련한 기업들은 사실 이거 진짜 부과되는 거 아니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세금이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울 때는 뭐 어떻게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호황일 때만 걷어가려고 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주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이슈일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사회 전체를 생각했을 때 아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드렸고요.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답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안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 가서 읍소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유류를 생산해 달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유류세 미국은 그렇게 많이 안 걷거든요. 근데 그것도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다가도 관세를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은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물가도 잡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살아야 될 테니까요. 좋은 방안들 마련해서 정부 역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라디오계 3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